여러분, 혹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식성이 완전히 바뀌거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심장 기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녀. 그녀를 살린 그 심장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그녀의 인생을 이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딸이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어느 날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행동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군다나 처음 보는 한 한국 남자를 마주한 순간 이유도 모른 채 오열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심장이 가져온 완전히 다른 인생.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뉴욕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항상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어요. 아내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늘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 애슐리,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아내를 닮지 않고 저를 닮아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그런 애슐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슐리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쉽게 피로해하고 숨이 차다며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애슐리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애슐리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결국 의사는 심장 이식만이 애슐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심장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증자 리스트에 올라 기다리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애슐리는 점점 약해져 갔고 몇 달간 우리는 그저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기적처럼 애슐리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선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우리 딸이 살게 된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어요. 수술은 1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미소를 지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슐리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몸이 새 심장을 거부하지 않도록 강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고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래도 애슐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어요. 생기가 돌아오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약 3달이 지났을 때 애슐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내는 딸의 방을 새롭게 꾸미고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애슐리는 조용히 책을 읽고 가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딸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애슐리에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식습관이 조금 달라진 정도였습니다. 원래 까다롭게 먹던 애슐리가 갑자기 다양한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되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느낀 것은 어느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애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라면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슐리는 평생 면 요리를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파스타도 거의 먹지 않았고 국수 종류의 음식은 항상 피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다니 이상했습니다. 라면? 너 면 요리 싫어하잖아. 제가 물었을 때 애슐리도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파스타와 함께 인스턴트 라면도 준비했습니다. 애슐리는 파스타는 몇 번 들더니 먹다 말았지만 라면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취향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애슐리는 점점 더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고 근처 한국 식품점에서 재료를 사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딸이 건강을 되찾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애슐리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스테이크 레스토랑으로 향하던 중, 애슐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한 식당 앞이었어요. 나 여기서 먹을래. 애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한국 식당이었어요. 들어가서 메뉴를 보니 대부분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애슐리는 망설임 없이 김치찌개를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아내와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당황했지만 애슐리는 놀랍도록 능숙하게 쌀밥에 찌개를 말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질하는 모습이 마치 평생 그렇게 먹어온 사람 같았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알아?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애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이상하죠? 그날 이후로 애슐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전의 애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새로운 취향의 발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에게 상담했지만 그는 심장 이식 후 환자들이 가끔 새로운 취향이나 습관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현상은 아니지만 세포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애슐리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물었어요. 처음 보는 꿈을 계속 꾼다며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분께 인사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단순한 취향의 변화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은 기증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애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병원에 찾아가 부탁했어요. 결국 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기증자의 묘지 위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걱정했지만 애슐리의 간절한 바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증자의 묘지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 애슐리는 이상하게도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세포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그 의문을 안고 우리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애슐리의 손을 잡고 있었고 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뉴욕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날씨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를 갔을 텐데 우리는 낯선 이의 묘지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뉴욕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였어요. 넓은 잔디밭 위에 정연하게 놓인 묘비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애슐리는 묘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와 아내는 딸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애슐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간호사가 알려준 묘지 번호를 찾아 천천히 걸었어요. 잔디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는 동안 애슐리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딸의 모습에 저는 더욱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애슐리의 호흡이 빨라졌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멀리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화병에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애슐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애슐리와 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깊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저는 애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제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우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악센트가 있었지만 유창했어요.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애슐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분의 심장을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남자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애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미란다의 심장을 받은 분이군요. 애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란다. 그분 이름이 미란다였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다 김. 제 아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애슐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딸의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내도 다가와 애슐리를 부축했어요.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앉을 곳을 찾는 게 좋겠네요. 그의 안내로 우리는 근처 벤치로 이동했어요. 애슐리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심장과 대화하듯이요. 미란다는 어떤 분이었나요? 애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미란다는 미국인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미란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녀는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라면은 그녀의 최애 음식이었죠. 그 말에 애슐리의 눈이 커졌어요. 라면. 그녀가 갑자기 먹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건 2년 전이었어요. 미란다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해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그 사고가 있었어요. 미란다는 횡단보도에서 뛰어나온 아이를 구하려다 차에 치였습니다. 그녀다운 마지막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미란다는 평소에도 장기 기증을 원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누가 그녀의 심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애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 심장, 여기 있어요. 당신 아내가 제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숨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애슐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저와 아내는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애슐리와 그 남자는 미란다의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애슐리는 자신이 어떻게 심장병을 앓게 되었고 이식 수술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미란다와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어요. 제 이름은 태준입니다. 김태준이요. 그가 마침내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애슐리예요. 애슐리 브라운입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갈색 머리카락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미란다였어요. 애슐리는 그 사진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분을요. 애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애슐리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 이식 후 기증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식 후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고 한국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애슐리가 말했어요. 태준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미란다가 좋아하던 것들이네요. 묘지에서의 시간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했지만
태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묘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애슐리는 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가끔 미란다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태준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명함을 건넸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애슐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을 마침내 찾은 사람처럼요.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애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이상하게도 이제야 마음의 짐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미란다라는 여성의 심장이 우리 딸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장과 함께 그녀의 일부가 애슐리에게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애슐리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제가 대답했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 하지만 애슐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애슐리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태준 씨가 준 미란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진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애슐리?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 미란다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마치 그분이 제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해. 내가 원한다면 태준 씨에게 연락해도 좋아. 애슐리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빠와 엄마가 걱정할까봐.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 만약 이것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렇게 하렴. 제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애슐리는 일찍 일어나 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제에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애슐리는 태준 씨에게 자신의 일상을 전하고 태준 씨는 미란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아빠, 태준 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만나봐도 될까요? 어느 날 애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과 태준 씨의 관계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그녀에게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만나보렴. 하지만 처음에는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 제가 말했어요. 애슐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약속할게요. 그렇게 애슐리와 태준 씨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애슐리는 태준 씨를 통해 미란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란다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요. 저와 아내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슐리가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활기를 되찾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말 애슐리 자신의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녀의 내면에서 미란다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했습니다. 애슐리와 태준 씨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나는 정도였지만 곧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방식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는 처음에는 분명히 거리를 두려 했어요. 그가 애슐리에게 보내는 문자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보면 미란다가 생각나요. 하지만 애슐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미란다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썼더군요. 태준 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의 심장을 가진 젊은 여성을 만난 것이니까요. 그가 어떤 혼란을 겪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슐리에게서 미란다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딸은 달랐습니다. 애슐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태준 씨를 찾았어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태준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편안하고 애슐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뚜렷해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아 매일 공부했고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배워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뉴욕의 한인타운을 찾아가 식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애슐리를 보며 아내는 그저 새로운 취미를 찾은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취미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딸의 방에 들어가면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태준 씨도 처음에 망설임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슐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함께 한국 음식점을 다니며 미란다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소개했어요. 때로는 함께 한국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애슐리가 집에 돌아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준 씨가 내일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신대요. 미란다가 좋아했던 음식들이래요. 저는 순간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만 만났는데 이제 태준 씨의 집으로 간다니 걱정되었어요. 혼자 가는 거니? 애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준 씨 집에 미란다의 사진이 많대요. 보고 싶어요. 결국 저는 애슐리를 태준 씨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문 앞에서 태준 씨를 만났을 때 그의 눈에는 애슐리를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엿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애슐리와 태준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애슐리는 종종 태준 씨의 집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왔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태준 씨도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몇 번 마주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음악 교수답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대화 방식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불안했어요. 애슐리가 태준 씨에게 끌리는 것이 정말 그녀 자신의 감정인지 아니면 미란다의 심장이 그녀를 이끄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 이식 후 기증자의 성향이 받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사랑의 감정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어요. 어느 저녁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걱정돼. 애슐리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인지.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어. 처음에는 미란다의 영향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애슐리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잖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어요. 결국 저는 태준 씨를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애슐리가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태준 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어요. 그는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준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우리 딸의 관계가 걱정됩니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태준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미란다의 심장을 가진 애슐리를 만난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미란다를 애슐리에게서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애슐리를 애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란다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가 단순히 미란다의 심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당신은 우리 딸보다 10살이나 많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 사람입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죠? 태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의 나이와 문화가 중요할까요? 애슐리는 순수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평화로워요. 미란다와는 다른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 주세요.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애슐리에게 최선일까요? 저는 아버지로서 딸을 걱정하는 겁니다. 애슐리는 아직 젊고 앞으로의 삶이 많이 남아있어요. 당신과의 관계가 그녀의 미래를 제한할까 두렵습니다. 긴 대화 끝에 태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준 씨는 애슐리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다는 이유였어요. 사실은 제 부탁 때문이라는 것을 애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준 씨가 떠난 후 애슐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점점 야위어 갔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이 아파요. 마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애슐리가 어느 날 울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애슐리가 너무 힘들어해.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 미란다의 영향이 너무 크잖아. 제가 반박했어요.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사랑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거야. 심장 이식이든 뭐든 지금 애슐리는 태준을 사랑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애슐리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렴. 애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태준 씨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 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에 가서 태준 씨를 만나봐. 하지만 약속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보렴. 애슐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애슐리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태준 씨에게 연락했을 때 그도 놀랐지만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제 걱정은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애슐리는 서울로 떠났고 우리는 그저 그녀의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슐리가 한국으로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마치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딸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애슐리의 소식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애슐리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짧은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점차 화상통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번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생활, 태준과 함께하는 시간,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즐거움 등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태준 씨가 서울 곳곳을 소개해줘요. 어제는 그의 대학에도 갔어요.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만났는데 모두 친절했어요. 애슐리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준도 가끔 화상통화에 함께 나타났는데 그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애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애슐리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언어는 필수죠. 태준 씨도 도와주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여기서 살려면? 너 돌아올 생각 없니? 화면 속 애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가 좋아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딸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저를 강타했어요.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그녀가 먼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애슐리가 한국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태준의 가족들과도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까지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태준 씨가 청혼했어요. 어느 날 밤 애슐리가 화상통화에서 갑자기 말했어요. 저와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렇게 빨리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니? 아직 서로 알아가는 중이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희는 서로를 잘 알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아내는 애슐리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하지만 결혼은 중대한 결정이야. 정말 확신해? 네, 엄마.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요. 애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 가서 두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의 결혼을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말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애슐리와 태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식 옷차림의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의 아파트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그들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태준은 애슐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배려하며 작은 일상에서도 기쁨을 찾았어요. 애슐리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고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식은 작게 하려고 해요. 태준 씨의 가족과 우리 가족만 초대할 거예요. 애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정말로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고 그 길이 한국에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태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딸을 사랑하는 거요? 미란다가 아닌 애슐리를 말이에요. 태준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미란다의 심장을 가진 애슐리에게 끌리는 것이 미란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애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녀만의 특별함, 그녀만의 빛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애슐리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태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 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 딸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웃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 날 작은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결혼식과 서양식 결혼식을 혼합한 독특한 형태였어요. 애슐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태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애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비록 멀리 있게 되겠지만 너의 행복을 항상 응원할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무언가의 이끌림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장이 이끈 인연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했어요. 딸이 멀리 떠난 빈집은 처음에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와 태준이 보내오는 정기적인 소식으로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1년 후 그들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태준이 뉴욕의 음악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슐리는 더욱 성숙해져 있었고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녀의 한국어는 거의 완벽했고 태준과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아빠, 결혼 선물이 있어요. 애슐리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음악 상자였습니다. 태준이 직접 작곡한 곡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음악을 들으니 마치 두 문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애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한국에서 조금 더 살기로 했어요. 태준 씨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정교수 제안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소식이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그걸 응원할게. 그들은 2주 동안 뉴욕에 머물렀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가족으로서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태준은 더 이상 낯선 사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한국에서 조용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 손주 소식은 없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애슐리의 얼굴은 더욱 예뻐지고 행복해 보여요. 그녀는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정식 교사가 되었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부부는 서울을 방문했어요. 눈 내리는 한국의 겨울은 뉴욕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애슐리와 태준의 집에서 지내며 그들의 일상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다 같이 따뜻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서울의 여러 곳을 관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요. 애슐리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태주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심장 이식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깊은 연결로 발전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그렇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딸, 낯선 이의 심장을 통해 찾은 새로운 삶,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진 사랑.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애슐리를 살려준 미란다에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태준에게, 그리고 이 모든 불가사의한 인연을 이어준 그 심장에게요. 비록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때로는 영혼의 일부를 담는 그릇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